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약간 좀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군복이나 약간 그런 걸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악관 갔을 때까지도 그런 티셔츠를 입고 갔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나라라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보수적인데 그것은 사실은 또 뭐 그런 드레스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주선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는 일단 전투를 중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종의 자기의 상징처럼 군복처럼 아미 스웨터라고 하나요? 그것을 계속 입고 다니는데 승리할 때까지 그걸 입고 다니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 그 젤렌스키가 양복 입고 갔다면은 전쟁을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드레스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정치적 입장의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휴전을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전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젤렌스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게 바로 이제 의복 논쟁으로 번진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달리 봐야 하는 건데 사실 이쪽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너희 나라 피 덜 흘리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에 대한 존경심도 보이지 않고 저렇게 하고 와갖고 막 무슨 나한테 따지듯이 말하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 화가 나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물론 정권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줄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싸워라 모든 그 국력을 총동원해서 러시아와 싸워라라고 그렇게 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전쟁 끝내라고 하고 러시아 그 말 들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어떤 기반까지도 가져간다고 하니 정말로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근데도 뭐 서러워도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제사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글 같은 사회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뭐 레토릭이라든지 꾸민 말이 아니라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 상황의 우크라이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는 그냥 힘으로 하는 거고 너무나 냉정한 현실을 또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 산업 기반도 거의 다 파괴가 됐고 물론 뭐 서부나 이쪽 중부는 좀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온전하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복구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감이 안 와요. 거기서도 참 암담한 그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관점 포인트라고 할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전에 인구가 4천만 명을 약간 웃돌았거든요.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을 3년 동안 거치면서요. 4천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가 지금 2,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떠나서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장에서? 물론 전장에서 많이 죽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전쟁을 피해서 많은 그 해외로 그러니까 주변에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또 뭐 독일이라든지 외국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돈바스에 있는 돈바스나 루안스크에 있는 그쪽 주민들은 아주 국적이 지금 러시아로 바뀐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구가 2,500만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를 되살리려고 하면은 한창 일할 쉽게 말하면 20대, 30대, 40대가 많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를 찾습니까? 그쵸. 이 경제활동 인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난 3년 동안의 그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서 아마 궁금해하셨을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원기왕성한 20대, 30대 병사들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실제로 그 뉴스에서 보이는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은 나이가 좀 40대, 50대, 어떤 게 60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요. 일부러 20, 30대를 징집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요? 예.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그 소중한데. 뭐 그래서 저기 아시겠지만 워낙 전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서방과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20대 젊은이도 징집을 해라. 솔직히 급하면 10대 후반도 막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9살 때 그 징집을 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18세부터 24세 사이의 남성이 제일 먼저 징집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 20대도 징집해라, 19살도 징집해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최근까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는
20, 30대가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991년에 독립을 했을 때 네. 그다음에 체제 전환을 하면서 너무너무도 경제가 이제 안 좋았고 예. 그 전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출생률이 그 급전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이를 안 낳았는데 그 세대가 지금 20, 30대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잘록한 세대가 됐고요. 전쟁으로 많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도 하더라도 네. 외국에 나갔던 피난을 갔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의사를 물었을 때 70%, 80%가 평화가 찾아오면은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그 지금 살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쪽에 아예 정착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부터 인구 구조 면에서 취약했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통해서 더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던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구학적 그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상실될 상황이 있는 것이죠. 거의 그 성비가 안 맞는 거는 물론이고 예. 노년비도 예. 불균형이 또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인구학적 위기란 것이 단지 뭐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게 경제가 재건될 텐데 그게 취약하고요. 이런 인구학적 위기를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네. 전황이 좋고 더더욱 밀어붙일 힘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힘이 빠졌으니까요. 정말 작정하고 예. 남쪽에 있는 전선을 고강해서 더 서진을 한다면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를 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항구요. 예, 그게 그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항 내지는 흑해와 연해에 있는 항구거든요. 예. 원래 전략 요충지기도 하고 워낙 중요한 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남은 항구인데 그렇죠. 여기를 뺏기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내륙 국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그 뭐랄까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가 역시 농업일 텐데 곡물을 아무리 수입을 해도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없다고 하면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된다. 내지는 육로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물렵이 크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과연 그 오데사를 그 점령하려고 하겠는가 뭐 좀 그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만약에 오데사까지 뺏기게 된다면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리 거의 다 왔는데 그렇죠. 지금 쟤네 힘 거의 다 빠졌는데 지금 복싱으로 따지면 이제 12라운드 중에서 한 10라운드 온 것 같은데 그렇죠. 하면은 한번 또 이게 해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헤르손주일 텐데 헤르손주에서 그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오데사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도 오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사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은 사실 전력이 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비리멸렬한 상황이 눈앞에 있을 상황에서 아니 돈바스라든지 그 루안스크에서 할 일 없이 지금 뚫리게 되면은 과연 오데사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잖아요. 오데사 지키려면 그쪽으로 많은 병력을 빼돌려야 되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키이우 수도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면 오데사를 치려다 이제 그쪽으로 다 병력이 모여 있으면 그냥 키이우로 가버릴 수도 그렇죠. 있고. 주도권이 러시아에게 있고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빨리 휴전 종전을 하는 게 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그게 좀 원활한 과정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러시아의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어차피 3년 동안 전쟁한 거는 똑같고 물론 이제 어느 나라 땅에서 벌였느냐 이게 또 중요하기는 한데 러시아도 계속된 경제 제재 받았었고 그렇죠. 에너지 수출 물론 뭐 인도가 좀 많이 사주기는 했습니다만 러시아도 전쟁 전보다는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 경제력은 어떨까요? 일단 아주 우리가 한번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 솔직히 고백을 하건대 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러시아 관련 연구자들이 절대 과반수가 전쟁 안 할 거라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듯하다. 설마 뭐 이랬죠 다.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러시아에게 득될 게 없기 때문에
뭐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 예상을 깨고 그래서 이제 정말 충격을 받고 바보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보가 된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경제 안 좋을 거라고. 예, 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어마어마하게 제재를 하는데 이거 뭐 3개월 뒤면 러시아 경제 망가진다, 무너진다라고 했었는데 뭐 3개월은커녕 지금 3년째 버티고 있는 중이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호황까지 구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성화되거든요. 예. 어떻게 호황까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저기 그 서방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가 넓고 네. 그리고 지하 자원이 많고 에너지 자원들이 다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초 체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서방 자본이 물러나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소비재에서 다 빠져나갔죠. 예. 그 자리를 러시아 그 자본 회사가 메웠다는 얘기죠. 코카콜라는 없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뭐 알아서 운영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가능하고. 자체 뭐 약간 뭐 그 품질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럭저럭 마실 만한 콜라가 러시아 공장에서 나왔고요. 음료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햄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러시아 내수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가 필요한데 포탄 소비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군수 공업이 24시간 풀 가동된 거예요.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고요. 예, 제조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전부터도 러시아가 노동력이 약간 부족한 나라였는데 지금 일손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전쟁이 그 가져온 역설적인 긍정적 효과인데요. 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러시아군이 보통 그 징집병보다는 계약병으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징집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 병력, 지원 병력으로 쓰고 실제로 총을 들고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는 병력들은 다 자원에서 수당을 받고 싸우는 계약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병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 도시가 아니라 저기 변방. 못 사는 지역.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변방 지역에서 소수민족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을 해서 자원에서 전투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죽기라도 하면은 가족에게 또 큰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런 돈이 사실은 지방에 풀리면서 그쪽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예.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일정한 빈부격차의 해소까지도 이런 식의 효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웬만한 그 경제 상식을 가지신 분도 알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긴 한데 그 호황에 거품이 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시 경제라고 해서 거품이 껴 있죠. 근데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만약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면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금리가 21%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걸 다시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21% 금리는 정말 옛날에 한국의 뭐 고도 성장하던 70년대나 있었던 뭐 그때도 가능했다 싶을 정도 높은 건데 아마 그 러시아 그 경제 수뇌부도 지금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긴 한데 거품이 껴있다. 그리고 이 거품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품이 꺼지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할 것이냐. 그 안에서 아마 열심히 분석을 할 텐데 경제 전문가의 한 추측에 따르면 이것을 푸틴 대통령과 그 경제 수뇌부들은 1년 내지 1년 반으로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반은 버틸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이나 1년 반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전과를 확대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종전을 하고 그렇고 나서 경제 그 정책을 통해서 이 거품을 빼면서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 경제는 거의 피폐해 있는 그 서방 경제, 특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보다 훨씬 호경기다. 그런데
이 호경기가 오래 가리하지 못하는 것은 또 모스크바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주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 의외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 안팎에서 서방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쓴 것 중에 하나 푸틴의 건강 이상성. 무슨 뭐 판단력이 흐려졌네. 뭐 다리 걷는 거 보면 이제 뒤뚱거려서 뭐 치매가 온 거 아니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다 그것도 오버였고 추측이었고 뻥이었고. 근데 러시아가 생각보다 지금 튼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나름대로 러시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좀 한 1년 반에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도배가 됐을 겁니다. 뭐 집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뭐 파킨슨씨 병이다.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는 치매 상태다 했었는데 오히려 그 푸틴 대통령은 지극히 정상이었고요. 그렇죠. 반대편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그쵸. 지금 쏠쏠 나오는 얘기가 거의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정도로 노쇠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진실을 호도했다는 비판까지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언론은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되는데 클릭수 장사했다는 느낌을 참 지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역사라는 게 또 승자의 중심으로 또 역사는 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황에서도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게 북한군의 활약. 이게 사실 이것도 북한군이 처음에 투입이 될 때 뭐 초보 병력들이 뭐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고 실전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몰살을 당하고 있고 이러다가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쿠르스크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도 북한군이 맹활약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북한군의 일위 전술로 우크라이나군이 뭐 손발이 다 묶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그 뭐랄까요 자신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의 뭐 국정원 정도는 돼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제 전공이 그러니까 유럽사, 러시아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라든지 이쪽에 관해서 제가 뭐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공신력 있는 말을 보태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이게 그 워낙 또 뭐랄까요 정보란 것이 제한적으로 풀리고 어떤 이런 쪽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그냥 뭐 이건 한 제한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다 정도로만 이렇게 좀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의 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병력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도 확인해줬으니까 그것이 과연 전투 병력인지 아니면은 노동력인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고요. 인력이 아니라 병력이다.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갔다고 했을 때 이 군인들이 전투 병력인지 아니면 보조 병력인지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국정원이라든지 몇몇 서방 언론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전투 병력이 일선에서 싸운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것을 또 액면 그대로 그런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조금은 이제 걸러서 보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할 때 제가 선뜻 북한의 10,000명이 넘는 대병력이 전투병력으로 일선에서 교전을 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믿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 가장 확실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소스가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군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스가 보통 그렇죠. 있어야지 어디서 나왔느냐. 대부분 다 보면 우크라이나 군,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북한이나 러시아가 먼저 자기네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전쟁에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전도구로. 예, 선전도구로 해서 특히나 전시에 그다음에 또 불리한 전황에 있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고 대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장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부풀리기 심지어는 날조까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전쟁이니까. 예, 그것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예전보단 조금 세졌지만 북한군에 관련된 논평을 하거나 정보를 내주는 서방 언론도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가 아니라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그 보도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그때 누구누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그거를 인용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많은 경우에 그 뭐랄까 좀 걸러들어야 할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제가 좀 석연치 않은 한 구석이 예. 그런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그 보도에 따르면은 뭐 1,000명이 넘는 전사자, 부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포로가 2명밖에 없을까? 그리고 그 근데 포로가 왜 없냐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이 북한군이 붙잡히면 자폭을 한다 하는데 이게 정말 뭐 1940년대 일본군도 아니고 아무리 북한군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그 군대를 과연 21세기에 볼 수 있을까?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명의 어떤 그 포로가 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부상병이 많거나 아니면은 전사자가 많다고 하면은 주검들 아니면은 뭐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나온다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북한군의 어떤 주검이라든지 포로라고 나오는 사진 같은 경우 대개 다 조작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2020년인가요? 그러니까 7, 8년 전에 나왔던 사진이 북한군의 전사자의 사진이라고 해서 막 그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그 북한군의 그 유해에서 주검에서 발견되었던 편지라 그런 것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탈북민 출신의 이 전문가가 본다면 이것은 전혀 북한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죠. 누가 대피를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추정입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이제 공작이라는 얘기죠. 동지들이 그립습니다,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친애하는 동문 이렇게 그러니까 친애하는 뭐 친구한테 기입했는데 북한에서 친애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든지 국가 원수에게만 쓰는 제한된 용어인데 이런 식의 용어는 북한 사람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북한군의 그 품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가족 사진이 나왔는데 가족 사진에 혹시 그 진행자께서는 저기 혹시 그 개죽이라고 아십니까? 개죽이 이렇게 얘네 DC 인사이드 예 거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에? 그게 꽤 유명한 사진이었는데 그게 그게 합성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합성하는데 하필 거기 여기서는 남한 북한 DC 인사이드 개죽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제가 뭐 자신은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식의 정보의 그 발원지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다. 날조했을 수도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북한군의 그 존재를 과장 내지는 부풀려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올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북한 포로를 넘겨줄 테니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뭐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한군의 존재를 부각하고 그쪽의 정보를 흘려서 대한민국으로 또 훨씬 더 많은 군사 원정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 파병까지도 아마 유도해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뭐 진행자께서 핵심을 찌르셨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그 쿠르스크 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오합지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혀 현대전에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뭐 1,000명이 넘는 그 사상자를 낸다. 이런 식의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부대란 식으로 폄하를 하다가 2달 사이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동안 러시아군이 뭐 6개월 넘게 제대로 하지 못하던 어마어마한 효율적인 전술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쿠르스크를 탈환할 정도로 효율적인 군대가 됐다. 이건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걸러서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해소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유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뭐랄까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정보를 분석하자. 그러니까 뭐 북한군이
드론을 처음 보고 다 혼비백산했다는 둥, 뭐 현대전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사실 그 소스가 다 우크라이나 거였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이제 북한군이 만만했으면 그 쿠르스크를 왜 빼앗겼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